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공식적인 추석 연휴가 오늘로 끝나네요. 많이 아쉬우시죠? 다행히 내일만 지나면 추석 연휴의 후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주말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인간은 어떤 경험을 기억으로 저장할 때 전체가 아닌 가장 피크의 순간 그리고 가장 마지막 순간만 저장한다고 합니다. 이걸 피크 앤드 법칙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번 추석 연휴의 가장 중요한 기억은 지금부터일 수도 있겠습니다. 주말만 잘 보내면 긴 추석 연휴도 좋은 기억으로 저장될 테니까요. 멋진 마무리 저와 함께 준비해 보시죠. 10월 9일 목요일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솔리드의 넌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띄워드리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넌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이런 말 사실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연애할 때 굉장히 감성 가득하면서 들으셨을 텐데 제가 그냥 찬물을 확 끼얹었죠. 오수미님께서 산책하며 듣고 있어요.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좋아요. 손잡고 걷기 좋은 날씨입니다. 보내주셨고요. 안민철님께서도 노래 오늘 날씨랑 잘 어울리고 좋아요.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강인규님. 이분은 가끔씩 이렇게 뼈 때리는 말씀 자주 보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오늘도 맞는 말씀 하셨어요. 뭐 한 것도 없고 쉰 것 같지도 않은데 연휴 마지막 날이라니 누가 타임머신 태워 오늘도 보냈나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연휴 마무리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1교시는 키워드로 한 주간의 경제 소식을 훑어보는 시간 주간 키워드. 2교시는 창업 스토리부터 성공 노하우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브랜드 이야기 꼬꼬부와 함께합니다. 한 주 동안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키워드로 경제를 맛깔나게 말아드리는 주간 키워드. 오늘도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연휴 마지막 날인데 박희정님께서 연휴 전날과 마지막 날을 제가 좋아하는 두 분 패널들과 함께하다니 영광이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진짜 임현우 기자님이 연휴 시작하고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하고 알찬 소식을 이렇게 가지고 와주셨네요. 자, 이번 주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다카이치 사나에 준비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이 전 일본 경제안보 담당상이 일본 집권당이죠. 자민당의 첫 여성 총재로 선출됐다. 이런 뉴스 있었어요. 네, 지난 토요일에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또 다른 유력 후보였던 고이즈미 신지로 이 농림수산상을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집권당 총재가 총리가 된다는 거 많이들 아실 텐데요. 네. 이번 달 중순 좀 미뤄지면 하순쯤으로 예상되는 국회의 총리 지명 선거를 통과하면 이제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로 취임하게 됩니다. 사진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상이 좀 강하게도 느껴지기도 네. 하던데 이게 이분이 여자 아베라는 별명으로도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다카이치 총재는 1961년생이고요. 10선 의원입니다. 근데 일본 정계에서는 세습 정치인들이 되게 많은데 네. 이 다카이치는 평범한 맞벌이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자수성가형 정치인, 또 유리천장을 뚫은 정치인 이런 평가도 받습니다. 이 여자 아베라는 별명이 이 아베 신조 내각에서 총무상을 비롯해서 당과 내각의 요직을 맡아왔고 또 아베의 정책 노선을 계승하는 강경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세 번째 도전 끝에 당권을 쥐게 됐습니다. 다카이치 총재가 선출된 뒤에 일본 증시를 보니까 연일 크게 오르고 있어요. 엔화 가치는 떨어지고 있고. 네, 시장에서는 다카이치가 당선되면 증시는 상승하고 엔화 가치는 하락할 것으로 예측을 해왔는데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니케이 지수가 선거 후에 첫 거래일이었던 월요일에 4.75% 급등하면서 47,000을 돌파했는데요. 하루 상승폭으로는 역대 네 번째 기록이었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잠깐 숨을 고르다가 오늘은 또 1.77% 더 올라서 48,580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 증권업계에서는 니케이 지수가 올해 안에 5만도 갈 수 있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고요. 반면 엔화 가치는 약세입니다. 엔달러 환율이 1달러에 150엔을 넘기면서 어제는 152엔 선도 돌파를 했는데요. 8달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증시가 올랐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가 되면 추진할 경제 정책들이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에 돈을 더 계속 돌게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다 이런 말로도 해석이 되는데 다카이치 총재가 과거 아베노믹스를 부활시킬 거라는 예상인 거죠? 네, 맞습니다. 소위 이제 아베노믹스라는 용어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2년에 재집권을 하고 나서 펼쳤던 경제 정책입니다. 이 침체에 빠진 일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3가지 화살을 추진한 게 핵심인데요. 대규모 양적 완화, 재정 지출 확대, 구조 개혁 이게 골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돈을 팍팍 풀어서 경기를 부양한다는 건데 다카이치도 이 노선을 계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일본 증시에서 금융이나 방산, 핵, 융합이나 우주 같은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네. 소위 다카이치 수혜주로 불리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더 뜰 수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다카이치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적자 국채 발행도 용인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금융정책의 방향성을 정할 책임은 중앙은행이 아닌 정부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올해 들어서 기준금리를 5번 동결하고는 있지만 상황이 되면 추가 인상하겠다는 입장 고수하고 있는데요. 근데 새 총리가 반대되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면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조기 인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확산하면서 엔화는 하락하고 증시에는 훈풍이 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금융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금리 인상 기대가 꺾이는 거고 또 다른 주변국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일본은 계속 앞으로 완화를 더 한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 또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데 영향을 또 줄 수도 있고. 근데 일본 안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좀 들어보면 아베노믹스가 지금 시대에 맞는 정책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그런 비판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베노믹스 당시에는 그때 일본이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반대잖아. 물가가 오르고 있잖아 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사후적인 평가를 보면은요. 초창기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는 듯 했지만 일본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데는 좀 달성을 못했다. 이런 평가가 좀 많습니다. 아베가 퇴임한 이후에도 일본의 물가는 한동안 크게 오르지가 않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또 엔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이제 한 2% 이상의 물가 상승률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전에서도 최대 화두가 물가 대책이었는데요. 아베노믹스는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 추진됐기 때문에 네. 현재 상황에는 좀 맞지 않는 정책이고 물가만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일본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기준금리가 계속 낮은 상태로 유지되면 엔화는 더 약해지고 물가가 오를 수가 있어서 일본은행도 무작정 금리 인상을 미룰 수는 없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 외신들을 쭉 보다가 그런 얘기 들었는데 다카이치 총재 그 경제 자문팀이 어디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엔화 약세가 오히려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논리 중에 하나가 엔달러 환율이 낮아지니까 일본 내에 제조업이 다시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그래서 국내 조립 생산이 되살아나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미국 관세 영향에 대한 쿠션도 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더라고요. 근데 뭐 그걸 쭉 들어보니까 동기는 좀 다르긴 한데 어째 트럼프의 그 달러 약세가 자국 산업에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좀 비슷하네.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환율을 경제 도구로 다루려고 하는 것도 좀 비슷하네.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드는데 어쨌든 지금 일본은 재정 상태가 또 좋지 않잖아요. 국가 부채가 주요 선진국 중에 최고 수준이라던데. 네, 맞습니다. IMF 자료를 보면 일본의 국가 부채가 재작년을 기준으로 GDP의 25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네. 이게 내년에는 일본이 국채 이자로 내는 돈만 13조 엔, 한 120조 원에 달할 전망인데 전체 예산의 10%를 웃도는 규모입니다. 이 다카이치가 적자 국채 발행까지 용인한다는 뜻을 내비친 탓에 재정 악화 우려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번 주에 10년 만기 일본
장롱국채 금리가 1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후보 때 공약은 좀 과감하게 지을 수는 있지만 막상 취임을 하면 좀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현재 다카이치의 당선을 이끈 킹메이커 역할을 한 사람이 아소다로 전 총리인데요. 네. 이분은 이제 재정 건전성을 좀 중시하는 스탠스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대로 엔저가 노고라되면 미국에서 트럼프가 또 화날 수도 있겠죠. 좀 이런 심기를 거스를 수 있다. 이런 게 변수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AI 거품론입니다. AI 거품론. 우리는 추석 연휴로 쉬는 동안 미국 증시 어땠나 하고 보니까 아주 잘 갔더라고요. 지난밤에 S&P 500 지수하고 나스닥 종합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네요. 네, 인공지능 투자 열풍이 이어지는 와중에 이제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재개로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가세한 영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 증시가 사실 봄에는 좀 안 좋았었죠. 근데 네. 이제 4월의 저점 이후에는 5달 사이에 30%가 상승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 때 단기 반등한 경우를 제외하면 20년 만에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경제는 경쟁적인 이런 AI 인프라 설비 투자가 성장을 견인하면서 2분기 성장률이 3.8%를 기록했습니다. 침체 위험을 일단은 비껴갔는데요.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까지 더해지면 위험 자산에는 더 우호적인 환경이 펼쳐질 것이다. 이런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이게 또 그래가지고 버블에 대한 얘기도 커지고 있잖아요. 그 일례로 우리가 2000년 버블닷컴 때 그 닷컴 버블 꺼졌을 때 그 나스닥 지수가 정점에서 2년 5개월 정도인가 만에 한 80%가 급락했단 말이죠. 네, 네. 근데 그거 이제 당시에 그 고점까지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렸냐 그래서 보니까 15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공포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AI가 막 너무 빠르게 올라가는 걸 보면서 야, 이렇게 너무 잘 가고 끝없이 오르니까 이거는 버블 붕괴 어떤 전조 증상 아니야? 이렇게 주가 과열의 전조가 아닐까 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또 수년간 어떻게 보면 계속 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강세장의 어떤 초입일지 이런 의견이 계속 분분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정답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너무 잘 나가니까 오히려 불안해지는 뭐 그런 상황인 건데요. 네. 이 주가 고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전통적인 지표로 보면 닷컴 버블 때만은 아니기도 합니다. 이 나스닥 100 지수의 12개월 선행 PER이 28배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닷컴 버블이 정점에 이를 때는 47배였거든요. 아직 네. 여기에는 미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지금 많이 걱정하는 건 AI가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기술인 거는 알겠는데 지금 돈을 이렇게 쏟아붓는 것만큼 수익을 낼 수 있겠느냐 이 의구심이 거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금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돈을 조달하는 것도 녹록지 않아졌다 이런 경고들이 적지 않습니다. JP모간 분석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구글, 메타, 오라클까지 5개의 사업자가 인공지능에 쏟아부은 자본 지출이 내후년까지 1조 2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 돈으로 1,700조 원인데요. 이 기업들은 그동안 이거를 자체적인 현금으로 충당을 했지만 이것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와 대규모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180억 달러 규모의 부채를 발행했고요. 네. 메타도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위해서 260억 달러를 대출받았습니다. 그동안 이 AI 투자 사이클이 과거의 닷컴 버블과 다르다고 하는 이유가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에 기반을 하고 있다. 이런 근거들이 있었는데 네네. 이게 좀 균열이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또 오픈 AI가 그 AI 거품 논쟁을 좀 되살렸다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오픈 AI가 기업 가치를 5천억 달러로 평가받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스타트업에 등극했습니다. 1월만 해도 3천억 달러였는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불어난 거고요. 스페이스X를 추월했습니다. 물론 챗 GPT 모먼트라는 걸 불러온 선두주자로서 높은 기대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지만 지난 한 주 동안 미장을 보시면은 이 오픈 AI가 스치기만 하면 관련 기업 주가가 맞아요. 폭등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불안하다 하시는 겁니다. 네. 이 대표적인 사례가 반도체 만드는 AMD인데요. 주가가 사흘 사이에 4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오픈 AI에 연간 수백억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 칩을 공급하는 단연 계약을 맺은 게 기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오픈 AI가 행사를 열어서 피그마나 세일즈포스, 익스피디아, 마텔 등등과 협력을 발표한 게 있는데 이 기업 주가도 요동을 치기도 했고요. 안 그래도 추석 연휴 직전에도 삼성전자 3% 넘게 오르고
SK하이닉스에 10% 가까이 뛴 것도 오픈 AI와의 협력 효과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오픈 AI의 5천억 달러라는 기업 가치는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의 25배나 됩니다. 올해부터 이제 2030년까지 4,500억 달러를 서버 임대 비용 등등으로 쓸 계획이고요. 지금 이것 말고 오라클과 소프트뱅크와 함께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 추진을 하고 있죠. 여기에도 또 5천억 달러가 들어갑니다. 반면 챗 GPT를 수익화를 하는 거는 아직 초기 단계여서 적자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이 미장에서 장중에 뚜렷한 이유 없이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도 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좀 고점에 대한 경계심이 좀 심해졌을 때 좀 나타나는 현상이다. 좀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버블 징후가 있긴 해도 어쨌든 AI 투자가 기술 고도화를 이끈다는 데는 뭐 이견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IT 업계의 거물들은 이 AI가 과열 양상은 있지만 그게 나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마존을 창업한 제프 베이조스가 지난주에 한 얘기를 보면은요, 인공지능 투자가 좋은 거품이라고 했습니다. 이 파이낸셜 버블과 인더스트리얼 버블은 다르다고 평가를 했는데 네. 이 금융위기 때처럼 빚으로 빚을 쌓아서 올리는 이런 금융 거품은 되게 해롭고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가 있지만 네. 산업적인 거품은 새로운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금융위기하고 비교를 하니까 조금 달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버블 장세를 계속 우려하는 사람들도 당장 오늘 내일 터질 건 아니다 이런 의견이 조금 많기는 합니다. 네. 이게 유동성이 워낙 풍부한 이 결과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정말 대놓고 긴축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조금 더 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빅테크들의 3분기 실적 공개도 앞두고 있는데 이 내용도 한번 좀 잘 보시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주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금값입니다. 금값이 온스당 4,000달러. 그러니까 한 31g 정도면 550만 원 선을 넘었다. 이거죠? 네, 금 선물과 현물의 국제 시세가 모두 온스당 4,000달러 선에 안착했습니다. 금값이 작년에도 24% 올랐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벌써 54%가 올랐습니다. 국내에서는 귀금속 유통업체에서 순금 3.75g 매입 시세가 80만 원을 넘어섰고요. 은값도 강세입니다. 온스당 50달러 선에 육박하면서 14년 만에 최고치인데 이 금보다도 더 많이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보통 일반적으로 안전자산이라는 거하고 위험자산이라는 거는 역의 상관관계를 갖는데 요즘에는 둘 다 막 오르니까 이런 공식이 깨진 것 같아요. 네, 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투자자들이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우리말로 옮기면 탈화폐 거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달러나 엔 같은 전통적인 화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돈을 옮기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역사적으로 수년간 금값 랠리가 이어지면 그 뒤에는 가격 폭락이 오기도 했던 적도 많아서 좀 불안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계속 목표치를 올려잡는 투자은행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금 과열 경고하는 의견 있죠? 네, 지금 투자은행들이 예상했던 올해 금값 전망치를 이미 다 훌쩍 뛰어넘은 상태인데요. 기관들이 지금 안 사면 더 오를까 봐 부랴부랴 사들이는 포모가 좀 개입이 돼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금 달러도 상반기에 10% 이상 떨어졌고 엔화도 약세인데 좀 이런 보험 성격으로 다른 투자처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이죠.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조윤정님께서 우리 아까 주간 키워드에서 금값 많이 올랐다고 온스당 4,000달러 넘어섰다고 얘기했는데 돌잔치에 돌반지 선물을 못하겠어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어디 뭐 돌반지뿐인가요? 내 반지 하나는 뭐 욕심이구나 싶고 그렇다고 이때다 싶어서 조금 팔려고 어디 없나 하고 찾아보면 왜 내 반지는 또 다 순금이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때인 것 같아요. 네. 김현숙님, 소장님 반갑습니다. 친정 엄마가 시골 계단에서 굴러 추석날 병원에 입원했네요. 오늘 시간 내어 병실에 앉아 소장님 목소리 듣고 있어요. 아이고 어떻게 크게 다치신 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르신들은 항상 넘어지시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김현숙님 어머님 건강하게 쾌차하셔서 퇴원하시길 어박모기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장환님, 추 기자님 공휴일에도 나오시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네, 추 기자님 곧 나오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를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며 연구와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지정된 날인데요. 한글날은 한글 창제의 목적과 음가의 사용법 등을 담은 이것의 반포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해, 날짜를 정했다고 하죠. 퀴즈입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세종대왕이 편찬한 서적의 이름이자 한글날의 기원으로 삼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퀴즈는 사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기 안 드리고요.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으로 문제 내겠습니다. 힌트는 4글자. 4글자예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브랜드에 관한 모든 이야기 전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브랜드 꼬꼬브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추석의 남자 추동훈 기자입니다. 또 준비하셨구나. 네, 추석의 남자 추동훈 기자님, 이번 주 소개할 브랜드는 뭔가요? 자, 추석 연휴 잘들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누구는 또 지금 뭐 기경하시거나 기성하는 네. 쪽에서 듣고 계실 건데요. 추석 연휴하면 뭐 송편, 차례, 한복과 기경행렬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실 텐데 또 추석하면 명작 특선들이 많이 기억나지 않으시겠습니까? 맞아요. 자, 이번 연휴 때는 뭐 어떤 영화를 보냐 이럴 텐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작품들 많이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브랜드는요. 힌트 드리면 바로 애니메이션 제작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뭐 캐대헌, 뭐 한국의 K-팝 문화, K 애니메이션 문화도 굉장히 활황인데요. 네. 애니메이션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기업이 있긴 할 것 같아요. 있어요. 있죠. 네. 바로 그 기업. 디즈니? 디즈니일 겁니다. 네. 제가 힌트로 가져온 것도 사실은 인어공주예요. 저의 딸이 열심히 가지고 놀던 거 강탈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박목은 추 기자님 자녀분들의 희생이 커. 무척 크죠. 자, 우리 딸의 이 인어공주가 왔는데요. 이 인어공주가 탄생한 디즈니냐?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디즈니와 관련이 있는 기업이고요. 네. 뜬금없이 또 어떻게 한가에 왜 또 애니메이션 회사일까 싶기도 하실 텐데 이 기업이 또 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보름달까지는 아닌데 이 회사의 로고에 한 소년이요. 달 위에서 낚싯대를 들고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는 브랜드. 이 브랜드를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 하고요. 네. 이 정도 말씀드리면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바로 드림웍스라는 회사의 브랜드 탄생 스토리를 말씀드리려 하고요. 네. 달과 관련된 게 첫 번째 힌트였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회사의 탄생 날, 이 창립일이 94년도 10월 12일입니다. 3일 후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소개시켜드리면 딱 좋겠다 싶어서 이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 하고요. 네. 90년대 이 디즈니가 장악했던 시대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 뭔가 그 90년대면은 사실 저도 그 애니메이션 굉장히 많이 봤을 때라서 그 뭐 디즈니를 비롯해서 뭐 파라마운트도 그렇고 여러 대형 스튜디오들이 한창일 때인데 그 디즈니 그 지금 인어공주 가져오신 디즈니는 거의 최고의 전성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디즈니 안에서도 뭔가 뭐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도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90년대 이야기를 가져왔고요. 디즈니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90년대는 디즈니의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80년대 생분들은요. 네. 90년대 아마 일요일 아침이라든지 이렇게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주말을 있죠. 시작한 기억들이 많이 있으실 건데요. 네. 저도 그 당사자입니다. 금방 보여드렸던 인어공주가 1989년도에 출시가 됐는데 네. 이게 데이트를 기록했고요. 그 이후에 미녀와 야수가 91년도에 알라딘이 92년도에 와. 라이언 킹이 94년대에 개봉을 했는데 정말 초초초 대박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네요. 이러한 디즈니가 성공가들을 달리면서 르네상스를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가 바로 90년대인데 이러한 성공을 이끌어간 인물 바로 제프리 카첸버그라는 오늘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네. 등장합니다.
태어납니다. 뉴욕에서 태어나서 원래는 말씀해주셨던 이 파라마운트 픽처스에서 네. 제작 부사장, 뛰어난 경영자로서 활약을 했었는데 그의 회사 상사 마이클 아이스너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인물이 월트 디즈니를 이끌고 있다가 월트 디즈니로 가게 됐었고요. 거기에 같이 갔던 인물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카첸버그인데요. 네. 이 두 사람이 월트 디즈니로 취임을 하면서 이 디즈니의 성공을 이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카첸버그는 미녀와 야수, 라이온 킹의 각본가도 영입하고요. 인어공주를 성공시키는데 주역이 됐었다라고 최고의 경영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성공 신화가 오래 못 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사였던 아이스너가 네. 질투를 한 거예요. 어. 내가 상사인데 주목은 카첸버그가 받으니까 야 이거 조금 기분이 묘한데 내가 될 건에 이어서 실력은 좋았지만 나보다 더 잘 나가면 그건 싫다였던 거였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 부사장이었던 프랭크 웰스라는 사람이 헬기 사고로 사망했으니까 이 카첸버그는 야 내가 워낙 잘났으니까 나를 승진시키겠지 했었는데 그 승진을 안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완전 갈등이 골이 깊어졌고요. 그렇다 보니까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대들기도 했었고요. 네. 아이스너는 뭐 이게 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 싸움 끝에 어떻게 됐냐면요. 아이스너가 1994년도 이 드림웍스가 탄생했던 그해 카첸버그를 해고해버립니다. 이게 디즈니 내부에서 큰 갈등으로 발생했었던 그 당시엔 큰 뉴스였고요. 야 디즈니 잘 나가다가 이거 큰일 나겠다라는 상황이었고 네. 이 카첸버그는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나의 모든 의지는 그 순간부터 새 스튜디오를 세우는 집념으로 사로잡혔다라고 회상할 정도로 그 둘의 갈등 굉장히 큰 당시 헐리우드의 뉴스였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일들이 계기가 되면서 새로운 이제 드림웍스가 세워지게 된 건데 이분 혼자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하나요? 자, 이분이 한 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카첸버그는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공동 창업한 이 인물 모르시는 분이 잘 없을 겁니다. 그의 대표작을 말씀드리면요. 1975년 조스, 1982년 E.T., 1994년에 주라기 공원입니다. 이 세 개의 작품의 감독, 연출을 한 사람이고요. 네. 뭐 모르시는 분 없겠죠? 네,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입니다. 뭐 워낙 유명한 감독이시고요. 지금 또 거장 중에 거장이라고 그럼요. 불리는데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주라기 공원을 또다시 초대형 히트를 쳤었고요. 이미 주류이자 주류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한켠에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뭘까요? 이 할리우드라는 시장이 나 정도의 감독이 역량을 발휘하기에도 이 대형 스튜디오의 입김이 너무 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쨌든 할리우드는 이 자본주의 끝판왕이라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 감독이 내 감독주의로서 작품성을 만들면서 가고 싶은데 여전히 스튜디오에서는 그래서 그게 돈이 돼? 흥행이 돼?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는 거죠. 그렇죠. 뭐 시나리오 하나 이렇게 딱 써서 내도 이렇게 막 보고 작품성보다는 이제 막 검토를 해서 이거 12세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좀 수정해 주세요.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철저히 자본주의, 철저히 돈이 되느냐의 스튜디오 전통 방식에 약간 염증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몸값은 충분하고 나 정도의 감독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이 스튜디오를 보면서 이것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좀 기발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가 주라이 파크가 개봉한 다음에 1994년 즈음이었고요. 네. 카첸버그가 회사에서 축출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업계에서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서로 친분이 있었는데 90년대 94년도 이때 둘이 이런 관계가 맺어지면서 카첸버거가 스튜디오를 만드는 거에 모습을 이 스필버그가 봤고요. 나도 지금 새로 뭐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저 친구가 뭘 좀 꿈을 꾸네? 라는 관계가 형성된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잘 나가던 전설 같은 그 감독과 관계자가 우리 마음대로 한번 영화 만들어 보자 하고 스튜디오의 어떤 간섭과 통제를 벗어나려고 만든 건데 이 뭐 잘 나가는 감독이라고 해도 자금 마련이 그렇게 쉬웠을까라고 싶기도 하고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어요? 자, 이제 경영자가 왔습니다. 네. 카첸버거라는 최고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 왔고요. 영화의 대부 거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머니가 부족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머니가 부족한 겁니다. 둘이 잘 나긴 했지만요. 이게 자본이 없으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스튜디오의 힘이지 않았습니까? 네. 이 독립된 자본으로 가기 위해서는 큰 돈이 필요했고요. 이때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 역시 그렇게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텐데 데이비드 게펜입니다.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 게펜 레코드라는 음반사를 운영했던 분이고요. 건스 앤 로지스, 너바나 등을 발굴했던 최고의 제작자였습니다. 당연히 이 레코드를 통해서 돈을 막대하게 벌었고요. 이 사람 한켠에 또 꿈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허. 나도 영화 할리우드에서 한 발자국 남길 수 없을까? 자본가의 등장이었습니다. 자, 스필버그는 예술을 총괄했고요. 네. 카첸버그는 컨텐츠 경영, 그리고 게펜은 자금을 맡을 수 있었죠. 이 세 명이 이때 만나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이제 도원 결의가 이루어진 건데 이 드림웍스의 전체 이름을 보면 드림웍스 SKG예요. 이 SKG라는 이 회사 이름 뭐 또 있나 보다 여기에. 어떻게 자, 탄생한 거예요? 지금 소개시킨 브랜드는요, 이 역시 이 브랜드의 창업자 이름이 들어간 브랜드입니다. 지금은요 드림웍스로만 남아 있는데요, 창업 이름 정확하겐 드림웍스 SKG라는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요, 네. 드림웍스 밑에 SKG라는 글자가 적혀 있어요. 오. 이 회사 이름이 왜 이렇게 됐냐, 다들 좀 궁금해하실 텐데요. 네.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뭐 바로 하나씩 땄구나. 하나씩 딴 거죠. 이 세 명이 각각이 워낙 유명하고 자존감이 세다 보니까 야, 우리 회사에 우리 이름 넣으면 얼마나 밸류업이 되겠냐라고 해서요. 바로 스필버그의 S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카첸버그의 K고요. 그 다음에 게펜의 G입니다. 그래서 SKG라고 지은 거고요. 네. 약간 SK 계열사 같기도 한데 드림웍스 SKG라고 회사 이름을 지으면서 어허. 우리 세 명이 만든 스튜디오 어때? 한번 가져가 볼래? 한번 우리가 하는 거 어떻게 볼래? 한번 이렇게 던진 것이죠. 근데 이 드림웍스에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그 방금 로고를 설명해 주시면서도 회사 이름을 딱 떠올렸던 것처럼 이 로고에 굉장한 그 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지금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뭔가 하나씩 다 했단 말이죠. 이 로고에도 만드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뭐 참여를 했다던가 어떤 의미가 있다던가 그런 게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드림웍스 SKG가 설립됐고요. 로고도 곧바로 제작이 됐습니다. 아이디어를 누가 제안했냐면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안했다라고 해요. 좀 꿈을 낚시하는 이 꿈꾸는 회사지 않습니까? 이 꿈꾸는 회사는 걸로 만드는 걸 했으면 좋겠다. 꿈을 낚는 이미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고요. 로버트 헌트라는 디자이너가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CG로 만들려 했었는데요. 스필버그가 좀 따뜻하게 감성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일일이 손으로 그려서 일러스트로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아들, 이 누구냐면요, 로버트 헌트의 아들이 모델이 되어서 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합니다. 그 모습이 이 다리 위의 소년, 꿈을 낚는 소년으로 형상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드림웍스의 로고는 계속해서 이 이후로 쓰였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꿈꾸는 아이가 드림웍스의 어떤 상징이 됐네요. 근데 이게 이제 회사를 어떻게 차렸단 말이죠. 그래도 진짜 내노라한 사람들이 뭉쳐서 처음부터 좀 규모가 큰 회사였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 스티븐 스필버그야. 나 이 게펜이야. 하면은 많은 돈이 모일 수밖에 없었죠. 기본 자금도 좋았지만요, 많은 투자금이 모였습니다. 초창기에 무려 33억 달러가 투자됐다라고 하는데요. 게펜의 자금력은 물론이고요, 빌 게이츠와 같은 여러 기업가들도 야, 드림웍스 투자할 만하다라면서 기꺼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어벤져스로 탄생을 했었는데 네. 물론 이 비판도 있었습니다. 암만 잘난 사람들도 많이 모이면 잘 안 될 거. 너희들은 거품일 것이다라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드림웍스 첫 작품 뭐였어요? 자, 첫 작품 나름 유명한 작품입니다. 네. 들으시면 그거구나 할 텐데요. 1998년에 나온 거고요. 개미라는 제품이 처음 나왔고요. 네. 그리고 프린스 오브 이집트 라는 작품들이 연이어 개봉을 했습니다. 이집트 왕자? 이집트 왕자입니다. 이 두 가지 작품이고요. 엔트도, 그러니까 개미라는 작품도 크게 흥행을 좀 했었고요. 이집트의 왕자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정말 크지 않았습니까? 그게 컸었는데 그보다는 좀 아쉽다라는 거였고요. 2000년에는 로드 투 엘도라도라는 제작비가 엄청 많이 든 작품이 나왔었는데 그건 좀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드림웍스 신화가 끝났다라는 비판들이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도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 엔트, 프린스 오브 이집트 다 재밌게 보긴 했는데 드림웍스를 그러면은 세상에 좀 각인시킨 정말 딱 반열에 오르게 해준 그런 작품이 뭐였어요? 이게 좀 재미있습니다. 드림웍스가 초창기 작품들 내놨는데 생각보다 기대보다 좀 못했었거든요. 여기에서 위기감을 느낀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가 나섰습니다. 애니메이션도 잘하지만요. 스필버그는 원래도 연출, 기본 영화 연출이 잘하잖아요. 네. 98년에 일단 위기의 드림웍스를 구하자면서 내놓은 작품이 그 유명한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탄생했습니다. 98년도에 그가 직접 제작과 연출에 참여해서요 히트작을 내놔버린 겁니다. 와. 내가 만들면 이 정도는 만들지라고 내놓아서 이 작품은요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했고요. 드림웍스는 야, 흥행도 예술도 잡을 수 있는 정말 큰 스튜디오다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시작은 애니메이션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걸 잘하려고 했었는데 그 작품이 드디어 탄생합니다. 이 3년 뒤 2001년이고요. 이 카첸버그의 애니메이션 신화가 쓰여지는데요. 그 작품이 바로 제가 가져왔죠. 이 또 가져오셨어. 퍼즐 작품의 주인공 아시죠? 이 퍼즐 바로. 속에 있는 사진을 지금 보여주시는 건데 그렇습니다. 슈렉 사진이네요. 슈렉입니다. 2001년도에 드림웍스에서 드디어 히트작, 공전의 히트작 슈렉을 내놓았습니다. 그는요 디즈니를 떠나면서 품었던 모든 분노와 아심을 슈렉에 쏟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성공했습니다. 아카데미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4억 달러가 넘는 흥행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슈렉 어떻게 보면 이제 디즈니 공주의 전형적인 서사를 확 뒤집는 그런 작품, 보란 듯이 공주도 못생길 수 있다 이런 그렇죠. 거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었잖아요. 그 이후에 뭐 쿵푸 판다도 그렇고 마다가스카 뭐 이런 애니메이션 시장으로 계속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슈렉이 워낙 인기가 있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디즈니식 동화를 비트는 바람에 네. 야 파격적이다. 디즈니의 문법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카첸버거의 전략대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네. 이 캐릭터 중에요. 자기를 쫓아낸 사람 있잖아요. 네네. 아이스너. 네. 아이스너를 똑같이 닮은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 슈렉에서 악역으로 설마 한 거예요? 악역으로 나온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바로 팍하드 영주라고 해서요. 이 팍하드 영주의 얼굴이 자세히 보면 아이즈너를 닮았습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슈렉이 워낙 크게 성공하면서 지금까지 좀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프로젝트는 잘 가고 있었고요. 문제는 이 세 사람의 관계 역시나 너무나 잘난 사람이 모이니까 살짝 문제가 생긴 것인데요. 개편은요. 그때는 꿈이 있었는데 이제 꿈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헐리우드 좀 재미없네 이러면서 손을 좀 떼기 시작했었고 이 카첸버그 같은 경우에는 나는 애니메이션 하고 싶지 뭐 라이언 일병광 이런 거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스필버그도 내가 감독이지 뭐 경영을 하려는 건 아닌데 이러면서 각자의 이견이 조금씩 달랐던 겁니다. 그러면서 개편은 영화 사업에서 거리를 뒀고요. 카첸버그는 애니메이션을 별도 회사로 분리해 가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04년도에 카첸버그를 CEO로 한 애니메이션 부문은 완전히 분리 독립해서요.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이라는 회사로 재탄생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2006년에는 모회사인 드림웍스가 바이어컴의 파라마운트 픽처스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영화 제작, 일반 영화 제작으로 갔고요. 애니메이션은 별도로 돌아가는 식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드림웍스가 2016년에는 MBC 유니버셜에 38억 달러에 인수됐습니다. 그러면서 드림웍스는 독립 스튜디오의 시대를 넘어서 거대 미디어 그룹 속에 자회사로 전환이 됐죠. 요즘에 워낙 덩치 큰 미디어 그룹이 많다 보니까 이런 네. 합종 연행이 많긴 한데 16년도에 좀 선행적으로 이런 식의 전략을 짰다라는 것이고 이 2016년에 앞서 말씀드렸던 드림웍스 SKG라는 이름이 드림웍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신 분들은 이게 드림웍스다라고만 알고 계신데 이때 사람들의 이름이 빠진 것 바로 이 세 명의 협력도 줄어들었기 때문이고요. 2008년도에는 쿵푸 팬더 아주 또 히트작이 나왔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마다가스카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드래곤 글들이기 그리고 뭐 보스 베이비 같은 작품들 이게 바로 드림웍스가 내놨던 여러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다음에 드림웍스라는 영화 스튜디오에서도 많은 작품 나왔습니다. 딥임팩트, 글래디에이터, 마이너리티 리포트와 같은 유명한 작품들이 나왔었죠. 마지막으로 드림웍스 30주년을 맞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억할 만한 꼭 꼽은 메시지 뭐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드림웍스는요, 이 단순히 새 거인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이 90년대 헐리우드 디즈니가 가지고 있었던 주류 산업의 반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즈니의 독점에 균열을 냈다는 것,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곧 창립 31주년입니다. 그리고 상징적 의미가 하나 있는데 드림웍스의 그 소년 있잖아요. 네. 모델이 있었다 했는데 사실은 그게 스필버그의 자화상이다.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늘 상상에 빠져있던 아이로 묘사됐던 그림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 이제 추석은 끝나가지만요. 둥근 보름달을 보면서 우리가 어릴 적에 그 소년이었을 때 어떤 꿈을 꿨는지를 한번 되새겨 보는 것도 마무리하는 데는 재미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 추동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간식이었죠. 오늘 정답은요, 훈민정음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7444님, 국어 교사시래요. 훈민정음 맞추셨고요. 8651님, 달리기 하다가 문제 나와서 서서 문자 보내요. 정답 훈민정음이요. 네, 정답. 그리고 마지막으로 4866님, 중학생 딸과 함께 가는데 딸이 훈민정음이라고 하네요. 기숙사 생활하는 가은이, 중학생인 서은이 사랑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가은 양, 서은 양 듣고 있죠? 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 연구소 오늘 끝곡은요, 유재하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띄워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투자의 기본기 알고 싶다면 오후 4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 연구소로 놀러오세요.